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비폭력 대화란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은 마셸 로젠버그가 쓴 책이고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많은 국가에서 이 책을 가지고 워크숍을 하고 있고 평화로운 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아마 비폭력 대화 워크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공감대화법 같기도 하고 굉장히 이 대화법만 쓴다면 전 세계가 평화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가정의 평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평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대화법이에요. 사실은 저는 이걸 책을 읽으면서 누구나 이걸 한 번쯤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어요. 저의 대화법을 바꾸는데도 도움이 됐던 책입니다. 물론 이 책을 읽는다고 갑자기 막 대화법이 바뀌거나 갑자기 평화로워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에게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자, 비폭력 대화의 모델에는 4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행동을 관찰한다. 두 번째는 관찰에 대한 느낌을 표현한다. 세 번째는 그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나의 욕구와 가치관, 원하는 것을 찾아낸다. 네 번째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부탁한다. 그래서 관찰하고 이 느낌을 표현하고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욕구를 찾아내고 행동을 부탁을 하는 거죠. 욕구는 뭐예요? 내가 뭘 원한다 라고 했을 때 상대방에게 이제 그 행동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폭력을 휘두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평가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해요. 우리가 관찰을 해야지 평가를 하면 안 된다. 참 관찰은 뭐고 평가는 뭘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이런 평가를 내린다면 너는 내가 원하는 건 좀처럼 하지 않아. 관찰을 한다면 최근에 너는 내가 제안한 3가지를 다 하기 싫다고 했다. 두 말이 같은 말인데 완전히 달라요. 하나는 너는 내가 원하는 걸 안 하는 사람이야 라고 비난을 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죠. 하지만 관찰을 한 거는 최근에 너는 내가 제안한 3가지를 하기 싫다고 했어. 이건 그 사실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사실 그 사람이 계속 내가 원하는 걸 안 하는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뭔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찰을 한다. 자, 또 한 번 평가해 볼게요. 그는 너무 자주 온다. 여러분, 자주 온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틀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뭐가 자주 오는 걸까요? 이거 굉장히 주관적이죠. 관찰은 이런 거예요. 그는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은 온다. 최소한 3번은 온다. 어때요? 관찰 같죠? 아무런 판단과 평가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관찰을 표현하는 말은 때와 맥락에 맞게 구체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는 시간 개념이 없다. 시간 개념이 없다. 이 말에 비난이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관찰을 하는 거죠. 그는 지난 3번의 약속에서 모두 30분이 지난 후에 왔다. 그냥 30분에 지난 후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가 손발을 잘 안 씻어요. 그런데 아이한테 너는 지저분하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비폭력 대화 관찰의 첫 번째예요. 외출하고 와서 손을 씻지 않았다. 끝. 그거죠. 지저분하지 않아요. 네, 손을 씻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에 대한 얘기가 조금 있어요. 여기 보면은. 나는 뭐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를 느낀다. 나의 느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관찰 다음에 느낌이죠. 나 느낌 얘기를 해볼게요. 나는 뭐뭐 때문에 뭐를 느낀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는 네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기 때문에 네가 음식을 남기면 엄마는 걱정스러워. 자, 여기서 느낌은 누가 주체예요? 내가 주체죠. 엄마는 걱정스러운 거야. 네가 잘 자라길 원하기 때문에 내가 걱정스러워. 나는 이번 주말에 동생을 보러 가려고 오랫동안 기다려왔기 때문에 부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나는 매우 화가 난다. 동생을 너무 보러 가고 싶은데 부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내가 일을 너무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매우 화가 난다. 그래서 느낌 근원의 욕구를 계속 내 감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자면 비난할 수 있어요. 너 밥을 안 먹어서 밥을 이렇게 남기면 어떡하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너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비난의 욕구가 올라올 수 있어요. 뭐뭐 하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 뭐뭐 하기 때문에 걱정된다라고 문장을 조금 바꿔보세요.
그러면 이제 점점 평화로운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어머니는 욕구를 슬쩍 암시하기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돌려서 욕구를 표현하기도 했지만 한 번도 자신의 의사를 솔직하게 직접 말한 적이 없었다. 자, 이런 엄마들이 많죠. 특히 우리 어머니 또래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잘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가 뭐냐면 좋아하는 것도 말하지 못하고 싫어하는 것도 말하지 못하면서 삐지고 화내고 토라지고 뒤에 가서 다른 말하고 이러니까 정말 환장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왜 그런가를 이해해 보려고 들여다봤더니 어머니는 가난한 집에 자랐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했다가 형제 자매들로부터 그러면 안 돼. 우리 집이 가난한 걸 모르니? 우리 집에 너만 있는 줄 아니? 라는 빈잔을 들었다고 했다. 결국 어머니는 자라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면 비난과 거절만 돌아온다는 두려움을 품고 자라게 되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아이한테 뭐 우리 집이 가난한 걸 모르니? 왜 너는 너만 아니? 뭐 이렇게 핀잔을 한다면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점점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어머니는 자기의 욕구를 말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자, 아까 관찰을 했죠? 그 다음 나의 느낌, 내가 어떨 때 걱정되고 어떨 때 화가 나고 들여다봤어요. 세 번째는 나의 욕구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욕구. 자, 욕구 인식하기 한번 해볼게요.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었는데 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섭섭하네요. 이게 욕구예요. 그리고 누가 저를 집에 데려다 줬어요. 아이들이 오기 전에 집에 도착하고 싶었는데 저를 집까지 태워다 주신다니 고마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고마워요 막 이러고 저녁 시간에 누가 안 와도 섭섭하네요 이 말을 참 못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욕구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비폭력 대화로. 저녁 시간 같이 보내고 싶었는데 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섭섭해요. 아이들이 오기 전에 집에 도착하고 싶었는데 저를 집까지 태워다 주신다니 고맙습니다. 라고 내가 원하는 욕구에 대해서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아이들 오기 전에 집에 가고 싶었는데 부장님이 일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서운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이유나 느낌을 설명하지 않고 다짜고짜 화를 내면 이제 분노의 에너지가 서로 주고받게 되는 거야. 핑퐁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핑퐁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이 4단계로 비폭력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누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좀 상대방한테 전달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구나. 내 말은 그게 아니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 라고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걸 비난하면 안 돼요. 그때 이렇게 얘기해야 된대요. 네가 들은 것을 말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내가 내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것 같구나. 그러니 다시 한번 말해줄게.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전혀 소통이 안 돼요. 이럴 때는 비난을 하지 말고 이렇게 들은 것을 말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내가 내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것 같구나. 내가 다시 한번 말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내 말에 귀 기울여 다시 한번 듣게 된다는 거죠. 선생님이 아이한테 뭔가 하는 얘기 할 때 그 상황이었어요. 부탁과 강요의 차이점이 있어요. 잭이 친구인 제인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오늘 외로운데 저녁에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이것은 부탁일까요? 강요일까요? 이거는요, 이 답은 어디에 담겨 있냐면 제인이 이 부탁에 응하지 않았을 때 잭이 제인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들여다봤을 때만 알 수 있대요. 그때까지는 알 수 없대요. 만약에 잭이 거절을 당했을 때 막 실망을 하거나 화를 내면은 이건 강요를 한 거죠. 그래서 부탁에 응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것은 강요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부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대방이 우리의 부탁에 응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의 말에 공감해 주는 것이에요. 만약에 제인이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너와 있을 수 없어. 미안해 라고 했을 때 너 되게 피곤해서 오늘 쉬고 싶구나. 그래 집에 가서 쉬어 라고 좀 웃으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안 들고, 아, 나 너랑 같이 있고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상대방이 죄의식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부탁이 아니라 강요를 하게 된 거라는 거죠. 비폭력 대화는 부탁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인 행동을 부탁한다고 생각하는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 행동 중에서 네 마음에 들었던 한 가지를 이야기해주면 좋겠다. 제한 속도에 맞추거나 그보다 더 느리게 운전해주세요. 내가 집에 돌아오면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해주었으면 좋겠어. 구체적인 행동을 부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문장이 부정적인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제한 속도를 넘지 마세요. 이건 약간 부정적이죠. 네, 명령하는 거고. 근데 제한 속도에 맞추거나 그보다 더 느리게 운전해주세요. 어때요? 편안하죠? 이런 식으로 부탁을 표현할 때도 이런 문장을 쓰는 거예요. 분명하게 부탁하기. 자, 공감이 중요해요. 이 비폭력 대화에서는 공감이 정말 중요합니다. 공감의 뜻이 뭘까요?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전 존재로 듣는 것이 공감이라고 합니다. 공감이란 다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장자는 진정한 공감이란 자신의 존재 전체로 듣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대방이 충분히 공감을 받았을 때는요, 긴장이 해소되고요, 상대방이 말을 멈춘다고 합니다. 충분하니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공감이 어려운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남에게 공감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공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데도 공감할 수 없거나 공감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공감해 주기에는 우리 자신이 너무도 공감에 굶주려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는 증거이다. 자, 우리가 공감을 주기 위해서는 나도 공감을 좀 받아야 돼요. 어떻게 나는 맨날 공감을 주기만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공감에 굶주려 있다라는 걸 인식했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나의 고통 때문에 상대방을 공감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을 한다면 우리가 필요한 공감을 그에게서 받게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저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 때문에 미혼 여자에 대한 어떤 심리에 대한 공감을 잘하지 못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아이를 셋이나 키우고 있어서 그 부분은 공감하기가 힘드네요. 라고. 그럼 그 사람이 그래요. 저랑 다른 상황이라서 공감을 하지 못할 수도 있겠군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서로 너랑 나는 달라. 뭐 의견이 달라. 그게 맞아 오라가 아니라 그렇게 공감을 할 수 없는 부분은 이런저런 이유를 못하겠어요. 라고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공감할 기력이 없을 때 우리도 아이들 키우다 보면 막 잘해주고 공감해주다가도 힘들 때는 정말 못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저자는 비폭력적으로 소리를 질렀대요. 얘들아, 난 지금 너무 힘들어. 너희가 싸우는 것을 대하고 싶지 않아. 나는 지금 정말 조용히 평화롭게 있고 싶어.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너희들 싸우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조용히 있고 싶어. 평화롭게 있고 싶어. 라고 얘기했죠. 아이들 비난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니네가 떠들어서 엄마가 머리가 아프잖아.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힘들어서 너희 싸우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이게 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남을 공감하기 어려울 때는 멈추고 심호흡을 하고 나에 대한 공감을 하거나 네가 지금 힘들구나, 네가 몸이 좀 아프구나 라고 나를 공감하거나 늘 비폭력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나의 감정과 욕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뭐 했어요? 부탁했죠. 조용히 해주세요 라고. 그리고 잠시 그 자리를 떠나서 나를 위한 공감의 시간을 갖는다 라고 써 있어요. 근데 폭력적인 대화의 예는 어떤 거예요? 시끄러워 못 살겠다. 왜 하루 종일 떠드니? 이런 말이 다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에요. 근데 아이들 되게 놀라겠죠. 엄마가 갑자기 왜 저러지? 솔직히 얘기하세요. 엄마가 지금 머리가 아프다. 어떤 일 때문에 엄마 가슴이 답답해. 엄마가 오늘 바깥에서 나쁜 일이 있었어. 회사에서 되게 힘든 일이 있어서 엄마가 지금 힘들어. 라고. 기운이 없어.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조용히 있어줘. 라고 하면 아이들이 정말 잘 조용히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말 잘 들어요. 비폭력 대화를 요청하면 거의 99.9% 잘 들어줍니다.
칼 로저스는 공감의 효과를 이렇게 묘사했다. 어떤 사람이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나를 책임지려 하거나 나에게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으면서 내 말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 들어줄 때는 정말 좋다라고. 이게 공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한테 줄 수도 있고 남한테 받기도 하고 내가 나 자신한테 해주겠다면 정말 좋겠죠. 근데 누군가 내가 요청하거나 부탁을 했는데 싫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No! 라고 얘기했을 때 이때는 어떻게 공감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내가 정중하게 정말 절실하게 부탁을 하고 요청을 했는데 이거 꼭 해야 되는 일인데 no 했을 때 공감하기 힘들 수 있겠죠. 하지만 이때 우리가 누군가의 아니오라는 뒤에 있는 느낌과 욕구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있으며 또 무엇 때문에 우리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인식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는 내가 상처받지 말고 그 사람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거죠. 저 사람이 왜 노라고 했을까? 뭔가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고 그것조차도 이해를 해주는 거야. 노라고 한 이유가 따로 있을 거야 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공감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대화법에서는 남의 말을 듣는 게 중요하다. 아까 존재 자체를 들어줘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정말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말, 응?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억지로 듣는 것이 공감인가요? 여기서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는 척 하기보다는 오히려 중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행동이라는 것을 확신했고 용기를 얻었다. 그래서 좀 듣기가 힘들다는 것을 살짝 중단시켜주는 것이 더 진실하다. 그리고 어떤 분과 계속 상담을 하면서 계속 그분의 공감을 해주면서 변화를 일으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대요. 4일째 되는 날 아무 반응이 없자 이분께서 그 여자분의 손을 잡았대요. 근데 신체 접촉을 하니까 더 많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고 더 많은 것이 해결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긴장을 푸는데 가장 좋은 것은 스킨십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처음 만난 사람과 그래서 악수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죠? 자,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말을 나 자신에게 쓰지 않는다 라고 써 있어요. 자, 우리가 뭐 해야만 한다 라는 강요가 들어있죠. 나한테 만약에 항상 내가 술을 끊어야 해, 담배를 피지 말아야 해, 운동을 해야 해 라고 늘 말하고 있다면 이게 남한테 그런 에너지가 나간다는 거죠. 비난이 들어갈 수 있어. 너 뭐 해야 돼. 너 뭐 안 해서 안 돼. 라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노예가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강요에 복종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면 그 행동에는 우리 삶에 생동감을 주는 즐거움이 없다. 그래서 내면의 강요를 조심해라 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하기 싫은 일에 여러 가지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일을 하고 있어요. 억지로. 두 번째는 인정받기 위해서 또 뭔가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세금을 낸다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무슨 일을 한다거나. 자, 네 번째는 수치심을 피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긋지긋한 일을 수치심을 피하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피하기 위해서. 5번째는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한테 실망하겠지? 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기 위해서. 6번째는 의무감에서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의식하고 행동하게 되면 우리가 불행해진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을 다 놓아버리면 어떤 일이든지 단지 놀이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매 순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놀이를 선택하겠다.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거나 의무감에서 무엇을 하거나 수치심 때문에 무엇을 하거나 인정받기 위해서 하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하거나 돈을 위해서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할 수 있어요. 나를 대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그래야 남을 비폭력적으로 대할 수 있다. 사실은 내가 나한테 가장 많은 비난을 하고 나한테 가장 폭력적이에요. 우리 남한테 그렇게 폭력적이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나한테 폭력적인 사람은 어때요? 남한테 부드럽게 하고 억지로 친절한 척 하면 속으로 부글부글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한 평가와 판단 같은 거야. 관찰하지 않고 비난으로 들어가죠. 잭이 일주일에 3번 30분 늦었다가 아니라 잭은 맨날 늦는다. 나를 몇 번 거절하면 누구는 내가 하는 말을 맨날 거절해 라고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먼저 나한테 좀 자기 비난을 멈춰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든 분노에는 삶에 기여하는 에너지가 있다. 우리가 분노도 의로운 분노가 있대요. 환경 오염시키는 거. 저 사실은 이런 거 되게 분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무책임한 행동과 양심적인 행동이 있고요. 탐욕스러운 사람과 도덕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을 누군가 가르고 마음속으로 항상 저 사람은 탐욕스러운 사람, 저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면 내가 이 지구상의 폭력에 기여하고 있는 거래요. 말은 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계속 판단하고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거야. 말은 안 해도. 자연을 훼손한 사람한테 화가 나, 분노가 나. 자, 모든 폭력은 자신의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 왔다고 착각하면서 상대가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믿을 때 오는 결과이다. 제가 이랬어요. 자연환경을 보호하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런 사람 벌을 받아야 라고 저주했죠, 제가. 그러면은 어때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누가 쓰레기를 버리는 걸 보면 걔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내가 고통받고 있는 거야. 저의 그런 비난과 판단 때문에 내가 고통받아요. 그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그것 때문에 불편한지. 그래서 이 책을 읽고 깨달았어요. 와, 나 되게 바보 같구나. 내가 폭력을 휘두르고 있었네? 평화주의자인 척 했어요. 예. 자연을 보호하는 척 하면서, 그 비난을 쏘면서 내가 고통받고 있었죠. 자, 분노를 표현하기, 우리 분노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멈추고 크게 숨을 쉬래요. 이렇게 숨을 쉬고, 자신의 비판적인 생각들을 인식한다. 아, 내가 이런 것을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나의 욕구와 연결한다. 나의 욕구는 무엇일까? 자신의 느낌과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표현한다. 자, 그래서 누가 인종차별을 할 때 이렇게 표현했대요. 네가 들어와서 나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하고 백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나는 정말 속상하고 두려웠어 라고. 나한테는 말 안 하면서 다른 사람과 백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정말 많은 차별을 받는 것 같아서 힘들었어 라고 나의 힘들었던 욕구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 분노가 있나요? 너 왜 인종차별해? 나를 왜 무시했어? 너 나 왕따 시켰니? 라는 분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찰하고 나의 느낌을 이야기하고 욕구를 표현하고 부탁하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심한 말을 했군요. 내가 한 말은 인종차별적 발언이었어요. 라고 얘기했다면 이거는 그 사람의 고통을 듣지 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또 판단하고 있죠. 이 말에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해 준 거예요. 상대방이 저희가 지금 힘들어요. 내가 이런 말 듣기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아, 나의 이런 말 때문에 당신이 힘들었군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고통받았군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가 누가 저한테 대리님 저 이렇게 저한테 얘기 서운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는 네가 이렇게 해서 그렇지. 내가 이렇게 했어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어. 알았어. 다음부터 안 그럴게. 이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말해서 네가 힘들었구나.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공감을 먼저 해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요. 되게 힘들겠죠, 근데? 뭔가 좀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처벌. 아이들에게 처벌을 하거나 물리적으로 때리거나 하는 일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여기서는 폭력을 휘두르지 않는 걸 말하는데 말폭력 말고도 때리는 것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처벌의 대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처벌은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처벌이 사용되는 곳에서는 자존감도 떨어진다. 만약 아이들이 창피를 당하고 놀림을 받을까봐 이를 닦는다면 치아 건강은 좋아질 수 있겠지만 아이들의 자존심에는 충치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두려움으로 자존감을 낮추게 하면서까지 무엇을 요구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처벌이라는 거예요. 야, 너 이 그렇게 안 닦으면 이가 누렇게 돼서 친구들이 너를 놀릴걸?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아이를 억지로 이를 닦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비폭력 대화로 잘 얘기할 수 있겠죠. 엄마는 네가 이를 안 닦아서 충치가 날까봐 걱정돼. 여기에서 충치가 생기면 치아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드니까 우리 가정 형편에도 걱정이 돼 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이를 닦았으면 좋겠다 라고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은 말을 길게 하기 싫으니까 너 그렇게 얘 안 닦으면 얘 벌레 생긴다? 막 이런 식으로 겁을 줘요, 아이한테. 그런 것들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엄마가 욕구를 건강하게 이야기하면 아이도 자기 욕구를 이 비폭력 대화를 금방 배우고 이렇게 엄마한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말하기, 듣기 이 두 가지 모든 방면으로 할 수 있어요. 관찰, 느낌, 욕구, 부탁. 관찰, 느낌, 욕구, 부탁. 매 상황에서 관찰하고 그거에 대한 사실만 내가 가져오고 내가 어떤 느낌이지? 내가 왜 이런 느낌이 들까? 이 느낌 뭐가 불편해요. 자, 불편하면 불편한 거 안에 나 욕구가 있어요. 뭘 원한다라는 욕구. 나 욕구를 들여다보고 내 욕구가 이런 거였구나. 상대방에게 부드럽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되는데 당신이 좀 도와주겠어요? 라고 하면 대부분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거절을 했을 때 또 상대방의 욕구를 들여다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워크숍도 있을 정도로 사실은 막 그렇게 한 번에 변화가 되는 스토리는 아니죠.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삶에서 좀 힘들었던 대화가 좀 힘들었던 사람이 있다면 종이에 적으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어떤 느낌이 들었고 이때 내가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해서 너무 화가 나니까 너무 화가 나고 우울하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대화법을 쓸 수가 없어요. 평소에 여러분이 옛날에 힘들었던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또 닥쳤을 때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책 비폭력 대화 가지고 왔어요. 좀 더 평화로운 대화를 하기 꿈꿉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